더 강하고 더 알차게 돌아왔다. 영화로 무기로 영화를 보는 본격 밀리터리 무비 팟캐스트 방위사업청 팟캐스트 무비앤무비 시즌2 시작합니다. 네, 자 1부에서는 그 감시체계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고요. 지상 감시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선 말이죠. 해상 감시체계와 공중 감시체계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해상 감시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해상 감시체계는 해군에서 활용하는 감시체계가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제 해양 경비 안전본부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뭐 여전히 해경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줄여서 여기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주로 일단 해상 감시에서 가장 기본인 것은 이 지상의 바다 쪽에 이제 레이더를 장착을 해서 해상에 혹시 움직임이 있나 이거를 장착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배 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다에 내보낸 이런 배들도 거기에 레이더, 수상 감시 레이더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 자체도 이제 스스로 이제 감시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위 이제 해상 작전기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3 오라이언이라는 이제 이제 해상 작전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플리어라고 그래서 뭐냐면 그 열 영상 장비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바다 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색깔이 조금 뭔가 다른 게 뜬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고기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최소한 수상. 해상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뭔가는 잡을 수 있다. 상당히 쉽게 잡을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해군력이 약한 국가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나라는 이제 지상에 이제 어떤 함정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봐야 우리 해군한테 거의 이제 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잠수함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잡아낸다는 얘기죠? 아니죠. 잠수함이 잡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물 위에서는 잡기가 쉬운데 물 속에서 잡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잠수함에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 영화 보면은 그 잠수부가 몰래 들어가고 그 배에 타갖고 이렇게 첩보 작전하는 게 많은데 그런 영화 혹시 있나요 또? 뭐 이렇게 해상 감시 체계 뭐 이렇게 딱 저도 좀 찾아봤는데 해안은 그 마이클 베이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마이클 베이 감독의 나쁜 녀석들 2 보면 이게 군대는 아닌데 뭐 사실 미 합중국 해양경비대 사실 미군으로 치면은 그 4대군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안에 들어가는데 그 사실 이게 그 군대의 전면전도 있지만 미국 그 남부해안 같은 경우는 그 마약 루트거든요 대표적인. 왜냐하면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멕시코에서 그 텍사스로 넘어오는 그쪽의 마약 루트가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카리브 해안을 이용해서 마약 루트가 되는데. 그 영화가 마약 그 범죄단을 소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고속 모터보트를 타고 마약을 운반하는 그런 마약 그 범죄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뭐 코스트가드들이 그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하고 헬기를 추적하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한 그 마약 범죄자들의 그런 그 노력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천을 씌워서 그 빛을 딱 차단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추격하는 자가 있으면 숨는 자들의 기술들도 엄청 발달한다고 하는데 제가 또 찾아봤는데 마약상들이 잠수함도 운영하고 하더라고요. 마약상들이? 마약상들이 돈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한 번 운영하는데 사는 잠수함 비용이 마약 한 번 파는 비용보다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요? 그래서 뭐 그 잠수 정두 개발해서 마약 하는데 쓰고 해서 엄청나게 그 미국 그 해양경비대의 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 뭐 이렇게 영화 보면은 그 배에서 거의 뭐 다 잡던데요. 이렇게 영화 속에 보면. 가능한 이게 뭐지? 물고기 같은데 아니야. 뭐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꼭 찾아내더라고요. 그렇죠. 뭐 영화의 연출적인 요소긴 하지만 뭐 미군의 감시체 미국 자체가 영토가 워낙에 넓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뭐 해안선도 워낙에 넓고 멕시코도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가 아예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사이를 아예 그냥 장성을 세워버린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사실 그 넓은 국경을 다 커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죠. 네. 또 어떤 영화가 또? 좀 찾아봤는데 대표적으로 그 톰 클랜시 원작의 붉은 10월. 요게 조금 감시체계가 좀 잘 나온 작품. 요 영화가? 왜냐하면 이제 영화 초반에 보시면 러시아의 모항에서 잠수함이 사라진 거를 위성으로 탐지를 하고요, 먼저. 네네. 그걸 탐지하고, 그 다음에 영화 중반에 보면은 그 러시아 대잠 초계기가 나와요. TU-142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소나를 투여하는 장면이 있고 그걸로 이제 감지가 돼서 아 여기에 잠수함이 있다 해서 이제 어뢰를 투하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그 TU-142 이게 단순히 이제 이 초계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대잠 초계기라고 그러는데 잠수함 잡는 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폭격기로도 폭격기였죠. 폭격기로 원래 쓰입니다. 폭격기로 쓰는군요, 이게. 원래 이제 그 거기에 핵폭탄을 장착하고 떨구겠다라고 해서 나온 폭격기고 가끔 이렇게 그 일본과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이 상공 쪽으로 막 진입합니다. 방공식별 구간에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 공군이 쫓아내면 이제 나가죠. 네,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투폴 이게 TU가 이제 투폴레프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제 여기가 대형 기체를 이제 이런 폭격기 아니면 대전 초계 이런 대형 기체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류신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형 수송기류를 잘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안토노프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우리 혹시 저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왜 안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군생활 하실 때? 안둘기? 그러니까 AN2기. 예, 네. 그 AN2 그것도 이제 그 소위 이제 원래 그 안토노프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수호이나 뭐 미그. 네. 예. 그래서 이제 수호이나 미그 이게 이제 다 전투기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한국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수호이 쪽이 조금 비싼 전투기, 미그 쪽이 조금 저가의 전투기. 그래서 이제 미그는 미코양 그래비치의 약자로 이제 미그라고 부르는 건데 이러한 다양한 이제 그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 중에는 어디가 제일 그래도 지금 제일 괜찮은 회사인가요? 지금 그쵸. 네. 아무래도 그나마 이런 그 뭐 스텔스기도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호이가 그나마 해외에 그나마 수출도 좀 하고 있고 좀 잘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일류신 같은 업체들 일류신 같은 업체도 이제 대형 수송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좀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안토노프 같은 데도 일반 여객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반 여객기도 예, 김정은이 보면 왜 이렇게 김정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중에서 되게 조그만 비행기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 안토노프사에서 나온 그 비행기라고 하시죠. 그 실제로 그 우리나라 그 해상 감시 체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해상 감시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3 같은 이런 이제 해상 작전기가 대부분 이제 해상 위의 어떤 움직임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그 해경에서도 이제 비슷한 기체를 운영을 합니다. 이제 물론 해경에서 운영하는 기체는 어떤 적을 감시하는 것보다는 불법어로 예를 들어서 워낙 이제 요즘 중국 어선 들어와서 우리 막 그 자원들 다 뺏어가니까 물고기 너무 포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또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서북도서 지역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뭐 연평도 포격까지도 했었고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동형 해상 감시 레이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무래도 섬 위에서 보는 거니까 바다나 이런 쪽을 감시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형으로 한 거는 한 군데 고정해 놓으면은 어떤 적이 뭐 포탄을 공격하거나 할 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 탑재형.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뭐 한 25km 정도 얘기를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이쪽 지역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위협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죠. 25km면 대단한 거리 아닙니까? 사실상 뭐 북한 항해도 해안은 다 포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움직임을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동형이라서 거리가 좀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요 장비로는 어느 정도의 식별이 가능하나요? 뭐 걸어 다니고 뭐 폭탄 올리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레이더다 보니까 레이더가 가질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물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탐지는 이제 그 성능은 확실합니다. 근데 뭐 사람이나 이거 식별을 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예. 네. 그럼 혹시 그 아직 실행은 안 하지만 개발적인 무기가 또 있을까요? 기술? 네, 뭐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우리 군에서 개발한 해양 감시 경비용에 쓰겠다는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고 이제 우리 무인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가 있듯이 무인선도 있고 사실 그 아까 우리 로봇도 얘기했지만은 일종의 그 무인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무인 배네요. 무인배죠. 무인배인데 RC처럼 막 이렇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RC 원리가 군용으로 좀 더 이렇게 쓸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RC 같은 거는 누가 그 주파수 들어서 뺏어가지고 막 하면은 막 그죠. 뭐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보안성이나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이게 주로 이제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약간 위험한 지역에서 감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NLL 지역 같은 데 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북한이 와가지고 막 포 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내거나 평상시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괜히 도발을 저거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러면
기뢰나 이런 것도 떨어졌을 그죠. 때 그거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런 어떤 이제 무인 무인 수상정 이제 기뢰 같은 건 무인 잠수정이 이제 주로 하겠죠. 이렇게 이제 물 위만 있는 게 아니라 물 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긴 게 되게 웃겨요. 어뢰처럼 생겼어요. 어뢰처럼? 네. 어뢰처럼 생겼는데 이제 그게 막 움직이면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언제쯤 개발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뭐 앞으로 몇 년 내에 실전 배치가 되고 활용한다고 해서 이상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원격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이미 개발됐어요? 실용화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우리도 이제 뭐 머지않은 시기에 들어올 것 같고 무인 선박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게 조금 의외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에서도 아직 실전 배치한 시스템은 그닥 이렇게 눈에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그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조만간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영화에도 뭐 이런 거는 많이 있었죠. 배로 그렇죠. 무인 간다. 무인 탐사선 같은 건 좀 뭐 밀리터리 영화는 아니지만 뭐 제임스 카메론의 타이타닉 같은 작품에서 나오죠. 처음에 타이타닉 탐사할 때 이제 무인선 이렇게 내려가서 맞아요. 네네 그 보석 그 상자 찾는 장면 그것도 무인이구나.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정을 하죠. 그죠. 네. 그런 신들이 있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한번 공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하면 또 요즘 떠오르는 게 바로 드론인데, 드론이 아주 대세 아닙니까? 드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무인 항공기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 타지 않은 항공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죠. 이제 사실 무인 항공기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첫 이제 비행을 시작한 게 몇 년이죠? 1903년인가 3년인가 뭐. 라이트 형제. 네, 라이트 형제. 그런 이제 비행이 있었던 그 시기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세계 최초의 무인기가 나옵니다. 예, 원래 이제 그게 무슨 용도는 아니고 거기 폭탄 실어가지고 보내려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별로 그렇게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 이거 무인기로 분류했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RC 비행기 같은 것들이요. 그 이제 1930년대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 이제 대공 표적 훈련기용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시기가 지난 2차 세계대전 때는 V1 로켓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V1이 사실은 날개가 달려서 비행하고 무인기인 겁니다. 폭탄을 장착한 무인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런 무인기들이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론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하면서 이렇게 머리 윙윙거린다. 맞아요. 예.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드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드론으로. 근데 군용으로는 드론이란 말을 안 쓰고 UAV 그러니까 Unmanned Aerial Vehicle 그래서 사람이 타지 않는 항공기다. 이제 이래서 이런 이름으로 많이 쓰입니다. 언제부터 그 무인 항공기가 실전에 그 전장에 활용되었죠? 예. 뭐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국이 최초 이제 무인 비행기 비행이 성공을 했는데 하지만은 실제 쓴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V1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외에도 이제 뭐 전투기나 이런 용도로 이제 활용하려고 했으나 이제 사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제대로 쓰게 된 게요. 그 베트남전 때부터 좀 제대로 쓰게 됩니다. 베트남전에서도 이게 진짜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드린 정찰을 위해서 주로 쓰였는데 이전에 정찰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찰하면은 이렇게 그 안으로 막 직접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얼마 전에 영화 있었죠. 브리지 오브 스파이라고 보면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유투기 조종사가 들어갔다가 격추가 돼가 적진에 잡히니까 사람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미군이 이제 저걸 한 거죠. 이제 사실 그 CIA가 한 건데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잡혀버리면 그 나중에 그 영화에서 보면 협상하는데 굉장히 막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비용이니까 사람을 보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 C-130 같이 커다란 수송기 옆에다가 이제 무인기를 달고 가가지고 그 이제 당시엔 기술이 충분히 안 되니까 수송기에서 이제 떨고 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격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쫙 찍고 돌아오면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제 판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위험한 지역 같은데 직접 사람이 몰고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혹시 그러다 망가져서 고장 나면은 뭐 그냥 고장 나는 거고 최소한 사람이 죽거나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보고 있으면 중동전에서도 이런 무인기가 의외로 쓰였는데.
중동전인데요. 중동전.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굉장히 막 그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적군에게 의도를 감추게 하기 위해서 무인기들을 막 보내서 마치 전투기에 보낸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딴 데를 뒤통수를 딱 때리고 이제 이런 그 작전들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2차 대전 때부터 썼다는 거죠. 무인 그렇죠. 정찰기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정찰용이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정찰력이 본격적으로 쓰인 게 이제 베트남전 때부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V1, V2는 네.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냥 공격용 로켓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추진체 가다가 그 이후에는 비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V1이 네. 지금 이제 순항 미사일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V2가 우리가 아는 탄도 미사일의 네.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비유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드론으로 이용한 영화 많죠? 뭐 많죠 사실. 네네. 오늘 제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처음 볼만한 영화 액트 오브 밸러라는 작품인데 이 영화는 이제 네이비실을 다룬 작품인데 네이비실이 이제 침투 작전을 하게 되는데 침투 작전 전에 이제 적의 동향을 상피하기 위해서 한 글라이더 정도 모양에 대한 정도 카메라 달린 드론을 이렇게 띄워요. 그러면은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그 부대원들한테 전송이 됩니다. 그런 씬들이 있습니다. 네. 네이비실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해군 UDT실이 이제 미국 네이비실과 같은 존재고 사실 미국 네이비실이 이제 같이 와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한국 부대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글라이더 같이 생긴 그게 사실 실전에서 미군이 마주 실제 활용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쓰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RQ-11 레이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손으로 날려서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액트 오브 밸러 이 작품은 미군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 그런 작품이에요. 지원을 해준 정도가 아니라 거기 나오는 사람 실제 병사들 일부는 직접? 엑스트라 일부는 실제 네이비실 요원들. 네. 또 뭐 어떤 드론 영화 있을까요? 최근에 아주 좋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있습니까? 네. 그 아이 인 더 케빈 후스 감독의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작품인데 네네. 이 영화는 드론에 대한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요거? 작품이냐면 네네. 이제 그 드론을 띄워서 테러리스트를 감지를 하는데 하필이면 테러리스트가 그 있는 집 옆에 일반 가정집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피해 범위를 확산했는데 이 소녀가 죽을지 말지 결정한 그게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 긴박한 과정이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작품이고요. 재밌죠. 이 영화에는 그 리퍼가 나오죠. 리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MAV라고 그 곤충형 그런 그 탐지형 로봇도 나오고 새 모양의 그런 드론도 나와요. 네. 뭐 실제로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테러리스트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새 모양으로 돼 있어서 잘 몰라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곤충 모양으로 돼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근접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느 방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미사일을 이 방향으로 날리면 이 테러리스트 죽일 수 있다 없다 그런 정보도 파악을 합니다. 저는 그 나중에 드론이 지금 프로펠러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런 게 불가능하진 않죠. 왜냐하면 UAV에서 쓰는 여러 가지 모타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약간 좀 비유가 틀리지만 그 혹시 저 다이슨 저거 아십니까? 선풍기 이런 거 아시죠? 네네.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이 다이슨 선풍기 신기해요. 기술입니다. 다이슨 선풍기 맞아요. 그 모타들 그런 것들이 사실 군용이에요. 그래요? 군용 기술을 가져와서 하느라고 얘들이 몇백억씩 썼어요 그걸.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소리도 안 나요 그걸. 그렇죠. 소리가 잘 안 나게 하고 이제 조그만 것들을 띄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이제 결국 문제는 페이로드 그러니까 얼만큼의 그 중량을 태우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이제 곧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우리나라에도 그 무인 항공기가 있긴 있죠. 물론이죠. 네. 어떤 게 있나요? 우리는 이제 RQ-1은 송골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조금 좀 이제 좀 오래된 기체이기는 해요. 이게 왜냐면 거의 한 90년대 후반 정도에 개발이 완료가 됐고 2000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를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옛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그 신형 장비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골매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북한이 지금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들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다.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합성 개구면 레이더, 싸라고 하는 이 레이더 이걸로 해서 이제 지상의 어떤 이 굴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앞에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장착이 돼 있어서 연령상 이런 걸 또 통해 가지고 야간에도 볼 수 있고 주간에는 또 그냥 일반 광학 장비를 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장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실제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다. 이제 물론 이거를 대체할 신형 장비들이 지금 한참 개발이 되고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그 감시 체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북한의 감시 체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아마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아마 2014년 초에 네네. 뭐 청와대 상공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들어와서 굉장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아, 예, 네네.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생긴 것도 굉장히 재밌게 생겼어요. 무슨 가오리처럼 생긴 게 날라와가지고 야 이거 북한이 뭐 엄청난 걸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제 상용 무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는 그런 상용 무인기를 사 와서 그거를 이제 그 막 진해 그 북한군 위장색으로 칠해가지고 해서 보냈는데 와, 그 안에 갔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예, 근데 그 안에 기술을 들여다보고 더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 촬영을 하는데 뭘로 촬영하냐면 우리 DSLR 카메라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원하는 위치 가서 찍을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로 북한의 기술력을 다 판단한다 이거는 네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악한 것을 활용할 만큼 아직 얘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예, 뭐 그러나 이제 열심히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하면 또 일부는 하기 때문에 미사일 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사일만 거의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마 이런 장비에 목숨을 걸면 또 뭔가를 하긴 하겠죠. 좋습니다. 그럼 그 드론과 그 위성 감시 체계는 완전히 다른가요? 어떻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위성 감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에도 위성 정도 돼야지 상시 어떤 위치 그죠. 고정이 되면서 이제 보면서 이제 감시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 적에도 위성이면 대부분 이제 그 위성을 조금 중궤도에 이제 고궤도를 올려서 그래서 돌리면서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꼭 그 촬영이 가능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적궤도 위성을 가려면 무게가 가벼워야 되는데 가벼우면 그 안에 페이로드를 큰 거를 장착을 못 하게 되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제대로 찍고 장비가 큰 걸로 가려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계가 있고 이제 대신에 이제 드론의 장점은 뭐냐면은 요즘은 드론 조종을 아주 이런 겁니다. 북한이가 이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드론을 조종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아주 네바다에서 하죠. 미국 네바다에서 합니다. 본토에서 합니다. 아이 인더 스카이라는 영화 제가 어떻게 해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성 통신을 할 수 있게 해놔서 무인기와 여기 위성 통신을 할 수 있게 해놔서 미국 본토에서 그냥 자기 밥 먹으면서 아침 커피 마시고 출근한 다음에 가서 근무하고 뭐 시간별로 교대하고 이런 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가 이제 물론 정비나 이런 건 현장에서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뭐 목표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무인기의 용도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저희 뉴스 보면은 네. 자 미국의 특파원 그러면 약간 늦잖아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늦는데 약간 거기서 하면 약간 좀 더디겠죠, 조금은? 예, 당연히 이제 뭐 1, 2초간의 딜레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 현장에 사람이 있는 게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위성 감시 체계를 이제 그 영화 속에 보면은 네. 대단하거든요. 막 뚜뚜뚜뚜 해갖고 막 그 뭐 식탁 완전 뭐 사람 얼굴까지 특별한데 그 정도의 영화. 뭐 아까 있죠? 제가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말씀드렸고 최근작 중에는 그 바디 오브 라이즈라는 작품이 있는데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위성으로 주민아웃 하는 장면이 굉장히 와, 잘 나와요. 대단하대요. 근데 테러리스트들이 이걸 또 피하는 장면이 또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접선 지역에서 네.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 위성이 고정돼 있는데 네. 테러리스트들이 그 밴을 한 4대 정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사막이지 않습니까? 네네. 빙빙빙빙빙빙빙 돌면서 모래를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서 납치를 합니다. 어느 차에 태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차가 4대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성이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이 세대를 다 그 대수를 다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실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연출이 기가 막히다라는 영화 보면서 한번 감탄했던 부분도 영화는 영화네요. 네. 정말로. 근데 네. 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쓸만한 전술인 것 같아요. 구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붕까지는 보여주는데 사람까지는 어렵지 않나요? 그 기술력이.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수용과 이제 군용의 차이인데요. 그렇죠.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해상도 문제입니다. 레졸루션. 그러니까 이제 해상도가 보통 이제 한 그 일반 상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m. 그러니까 1m 정도 안에 그게 이제 그 레졸루션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크기가 1m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되죠. 거죠. 네. 그래서 그 대부분 상용 시스템들이 이제 그런 광학 장비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뭐 그게 좀 발전하면서 이제 50, 30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게 발전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군용이라든가 한 나라에서 운용하는 급이 되면은 네네. 어느 정도 표현을 하냐면 야 번호판 정도는 할 수 있다. 번호판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볼 땐 약간의 좀 과장이 있긴 와,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최소한 어떤 차량의 형태라든가 사람의 어떤 실루엣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와. 그 정도 단계는 와 있다. 물론 와 있어요 지금? 예, 그 정도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는 정도는 그 정도까지 와 있는데 네네. 아마 정확히 번호판의 숫자까지 볼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영화가 사실인데 또 이런 영화가 있죠? 일단은 뭐 위성은 얘기했지만 그 다음은 이제 공중 정찰기, 정찰기 운영에서 이제 사진 이제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역사가 깁니다. 정찰기 운영은 그 굉장히 비행기 초창기부터 있었던 건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파이 브릿지 U2D 운영했던 그 다음에 그 쿠바 사태에 있었던 그 D-Day 13이라는 영화였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F8 그 크루세이더를 공중 정찰기로 활용해서 이제 사진을 그 찍어서 쿠바에 핵미사일이 들어왔다. 그걸 파악하고 있고 최근 작품 중에는 그 에너미 라인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영화도 이제 그 세르비아인가요? 코소보인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F-18이 이렇게 고성능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영화 속에 보면은 정말 거의 뭐 사람의 담배 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뭐 영화는 연출의 예술이기 때문에 네네. 네, 보여주기 나름이죠. 네. 아 대단해요. 어떻게 그 우주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거를 얼마만큼 좀 위압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정말 그 성능이 대단하다. 그런 연출적인 그런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아니 그 예전에 그 제가 들은 정보인데 그 빛나된 그 막 땅굴로 벙커로 들어가서 했을 때 네네.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군인들이 그 캠을 차고 들어가서 막 했다고. 네,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에도 잘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네. 위성에서도 막 그 네. 찾고 막. 그 다음에 뭐 그 스텔스 헬기도 같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현장감이 그대로 그 배역관에 전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정말 그 대단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계속 그 감시 체계가 개발해 왔는데 앞으로 그 어떤 감시 체계들이 개발되고 있나요? 뭐 사실은 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 이제 이 감시 체계는요. 위협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위협이 없는 데를 감시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소형 무인기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한 이렇게 저고도로 침투해 들어오는 자그마한 항공기까지 찾아야겠다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저고도 감시 레이더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리 방위 고도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딱 아주 낮게 들어오는 조그만 거라도 이제 네네. 과거 같으면 이걸 막 새라고 그러고 그냥 지나칠 네,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이제 얘를 중요한 거는 그냥 현장에서 레이더가 감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중간에 정보를 모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전파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 레이더가 이제 굉장히 그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제 중앙방공 통제소라고 있습니다. MCRC라고 얘기하는데 이 MCRC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 체계들을 지금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일단 그 레이더의 그 탐지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에 따라 틀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십 킬로 수준, 일반적으로는 수십 킬로 수준이다. 네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 이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이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그 앞으로 좀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래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의 그 렌즈 있잖아요. 네네. 여기 하나로 모든 게 다 이게 볼 수 있고 도청이 가능하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수준. 그거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네. 구글에서 뭐 하나 만들었죠. 안경 스마트 뭐 있잖아요. 구글 글라스. 네, 구글 글라스. 네. 네, 구글 글라스가 있는데 사실 네.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초를 쳐서 죄송한데 네네. 배터리 기술에다가 이런 시연 기술 오래 이런 것 때문에 걸리죠. 오래 네. 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해상도가 좋아야 되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그쵸. 좋아야 네네. 되는데 이 조그맣게 구현할 수 있는 해상도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한계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만 잘 활용을 해서 네네. 이거 가지고 결과를 내더라도 그러면서 계속 발전하는 게 기술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인기를 뭐 사단급 무인기를 지금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고고도, 중고도 그러니까 고고도 무인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 인공위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 우리 네네. 정착이 얘기했지만은 그런 이제 거의 인공위성급의 그 무인기 이런 거를 지금은 이제 글로벌 호크락에서 사오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도 국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도 무인기 아까 얘기했던 네. 리퍼니 네네. 아니면 프레데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중고도 무인기인데 이런 것도 우리 사실 능력 다 됩니다. 미사일도 그래요? 잘 만들고 비행기도 잘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잘해서 하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북한에게 오판을 못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거다. 그리고 자꾸 이 병사들 다 힘들게 막 그죠. GOP 지역 올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냥 무릎 나가가면서 네.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사총 파이팅입니다. 아, 이제 뭐 무인으로. 네. 그렇죠. 우리 네. 한 작가님은 혹시 양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기술을 뭐 최대한 활용한다는 건 그만큼 인간이 좀 더 안락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대신 그 기술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쓰여진다는 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3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는 그 영화 속 대량 살상 무기의 위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그 양 위원님, 우리 한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회에도 우리 양욱 연구위원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